안녕하십니까. 뉴스핌 TV 애청자 여러분, 뉴스핌 김종훈 국방안보 전문 기자입니다. 오늘은 21대 대선을 앞두고 국방안보 분야에 대해서 정책과 공약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송은수 김문수 후보님 안보총괄 특보이자 국민의힘 국방안보분과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시간을 허용을 해주시고 저희 국민의힘의 안보 정책에 대해서 소개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아주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문수 후보님이 지금 선진 강군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이 선진 강군을 기치로 내건 이유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우선 다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적 수준부터 거의 10위권 안에 들 정도로 발전이 돼 있고 또 우리 군사력 수준 역시 세계적으로 공식 평가로 5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산 수출력도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고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이 되고 있죠.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력에 있어서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국격에 맞는 선진국 수준에 맞는 강군을 육성을 하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선진 강군이라는 용어로 저희가 좀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특히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이 그 김문수 후보님이 내놓으신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병역제도 있지 않습니까? 병역제도 특히 모병제냐 징병제냐 직모 모병제 징병제 직모 복합제 여러 가지를 이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 김문수 후보님은 어떤 병역제도 관련 정책이나 공약을 갖고 계신지요? 지금 이제 많은 제도들이 검토가 되고 있고 또 각 당에서도 많은 제도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모병제가 국민적 관심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측 입장에서는 일단 모병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 신중하게 보신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모병제는 학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부정적인 측면의 제한상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재도 그 병사들 봉급 체계가 올라가서 거의 200만 원 선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위보다 봉급이 높습니다. 그래서 초급 간부들 개인 준비금까지 합치면 소위가 지금 19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소위보다도 높고 하사보다도 높아요. 그러니까 뭐 비슷하다 볼 수 있죠. 초급 간부들. 이 상태에서 모병제를 하게 되면 그 모병제 지원하는 병사들에 대해서는 이 봉급 체계를 더 올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또 초급 하사나 초급 소위나 중위보다도 장교들도 올려줘야지. 벌어지는 거죠. 간부들도. 그렇게 되면 지금도 간부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보다 더 올리면 그런 게 더 심해지죠. 재원 문제도 생기겠네요. 그렇죠. 그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모병으로 하는 규모가 크면 클수록 상대적인 박탈감 문제가 커지죠. 이게 아주 중요하게 현실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김문수 후보님 측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모병제는 신중하게 지금 접근하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스탠스다. 모병을 하는 방법이 크게 봐서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전문 지식과 전문 기술이 필요한 일정한 영역에 대해서 그야말로 박사급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모병하는 방법이 있고 그 분야에 한정해서 또 한 가지는 전투병을 대상으로 모병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투병을 그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그래도 국민들이나 다른 젊은 사람들이나 간부들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투병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경우가 좀 다르다는 거죠. 왜 다른 거죠? 그 지금 제가 듣기로 그 이제 민주당에서 제시한 모병제가 선택적 모병제, 선택적 모병제 아직은 확정은 안 된 걸로 확정은 안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많이 얘기가 거론이 되는 되고 거죠. 있죠. 그게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징집병을 15만 명 수준으로 낮추겠다. 10개월 그리고 달이 징집병은 10개월까지 단축하겠다. 요거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전문 병사를 4년짜리 비율을 높이고 예. 4년까지 하겠다. 예, 이제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럼 전문 병사 4년까지 늘리면 봉급을 더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규모가 거의 현재 우리 병사 30만 명 중에 저희 절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재원 문제가 굉장히 그렇죠. 재원 심각해질 문제도 수가 있고 있죠. 간부 역전되는 문제도 있고. 근데 그런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과연 징집병을 15만 명까지 낮추는데 10개월로 한다. 그러면 10개월짜리 병사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과거로 말하면 2등병, 1등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병장을 통상 우리 군대 말로 숙달된 조교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2등병, 1병은 신병 수준이에요. 운전자로 말하면 초보 운전 그렇죠. 수준인 거죠. 예. 과연 그러면 30만 전 병력의 절반 정도가 초보 운전자 수준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신병 수준의 군대, 예. 10개월짜리 초보 운전 수준의 군대를 믿고 우리 국민들이 과연 생업에 안심하고 종사할 수 있겠는가? 예. 마음 편해 주무실 수 있겠는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국민 감성적으로 제시할 것이 아니고 냉철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과연 싸워서 이기는 군대를 만들 거냐? 예.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어떤 초보 운전 정도 수준의 군대를 만들 거냐? 예. 저희는 예, 기본 원칙은 현재 하고 있는 징병제를 그대로 유지를 한 가운데 예. 지금도 전문 기술이나 전문 지식이 필요한 그런 영역에 대해서는 병사는 아니지만 예. 준사관, 예. 부사관 이렇게 간부 위주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 지금도. 저희들 제도가 그렇죠. 예. 네네. 예. 그러면 뭐 봉급 역전 문제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문제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처럼 그런 전문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한 또 지금 얘기하는 뭐 첨단 기술 분야 예.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하는 방식대로 또 확대하겠다. 그 영역이 자꾸 넓어지니까 그렇죠. 확대하면서 현실적으로 보강해 나가겠다. 예.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전문 군인 확대 방안 이런 것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하시는 건가요? 네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예. 지금 저희가 방침을 가지게 된 게 배경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우선 하나는 지금 여성들의 그 군 지원율이 예.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거의 11%, 10% 수준까지 육박해 있어요. 여군 비율이요? 여성들의 지원 비율. 지원 비율이. 그게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높아졌고 또 한 가지 그게 이제 군 가산점제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렇죠. 군 가산점 제도는 현재 어느 정도 국민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군 가산점 제도가 사실 아시다시피 99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됐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연평도 포격전이 2010년도에 생기면서 예. 여당, 야당이 공통적으로 군 군 가산점 문제를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통과된 건 아니지만 예. 하자고 했었죠. 하자고 했었죠. 예. 그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예. 2010년도, 11년도, 14년 세 번에 걸쳐서 했어요. 그런데 예. 세 번 다 비율이 점점 높아져서 예. 마지막에 14년도에 여론조사 했을 때는 여성들 중에 78.7%가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젊은 여성도 그 비율이 높아졌지만 특히 아들 가진 부모님들, 어머님 예. 여성분들은 더더구나 거기에 막 동의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어째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두 가지 보관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 그런 배경이 있으니 우린 첫 번째로 여성들의 군 지원 및 진출의 어떤 길을 더 폭넓게 열어주자. 그래서 이제 여성 전문 군인 제도라는 걸 이제 첫 번째로 전문 군인. 예. 다만 그 영역을 전투적 영역이라기보다는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AI 분야, 첨단 기술 분야, 뭐 검찰 분야, 뭐 정원 분야, 재정 분야 이런 행정 분야 여기서는 여성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영역에 있어서의 지원을 보장을 해주자. 여군을 특화하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비율을 지금보다 더 펴주자 하는 게 첫 번째고 또 한 가지 그렇다면
남녀 구분 없이 예. 공통적으로 예. 군 가산점을 부여를 함으로써 오히려 더 남자든 여자든 군에 지원한 동기부여를 좀 더 해주고 젠더 문제도 해결하고 해주고 또 실질적으로 나중에 전역을 해서도 어느 정도 자기가 자신감 있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보장을 해주자 그런 취지로 그 두 가지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국방안보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군이 있는 존재 이유가 국가 안위, 그다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그렇죠. 보호하는 것이 특히 그 중에서도 지금 대한민국 군이 있는 이유는 대북 억지로 어떻게 보면 북한을 어떻게 우리가 억제하고 대응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특히 이제 북핵 문제도 그렇고 지금 그 대북 억제력 측면에서 우리 김 후보님의 공약이나 정책이 큰 줄기는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 우리가 가장 위협을 느끼는 게 사실 북한 핵 문제죠.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우리가 국가적으로 많은 투자를 해왔고 예. 노력을 해오고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금 핵 위협을 좀 더 강화시켜 가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작년 저작년 2022년도에는 아예 전술핵을 억제가 아니라 예. 자기들 5가지 조건에 충족되면 선제 공격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법까지 만들었어요. 선제 사용 법제화까지 했어요. 그렇죠. 핵무력 예, 그렇죠. 선제 사용. 예, 예, 예. 그러면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인정을 할 뿐만 아니라 예. 또 그것이 억제 수준이 아니고 선제 공격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법제화했다는 그렇죠. 것은 이거 심각하게 위협이 더 강화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그렇죠. 엄청나게 그게 심각한 문제죠. 그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예. 심각하게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 우리도 지금까지 핵 억제를 해왔지만 예, 예. 이제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럼 어떻게 강화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저희들의 방침은 예, 예. 3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현재 하고 있는 예. 한미 연합 핵 확장 억제 예. 요거하고 예. 또 우리 한국형 삼축 체계 예. 이거 진행하고 있는데 예. 예. 이거를 좀 더 보완해서 강화하자. 예. 예. 그게 첫 번째고 예.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여기서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예. 예. 우리가 지금 독자 핵무장을 주장하는 건 아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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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에 예. 우리의 핵 잠재 능력을 확대해 가자. 그런 게 그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려가 되는 게 아니 잠재를 확대한다면 그게 국제 비확산 체제 NPT 체제를 위배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NPT 준수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하자는 거죠.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NPT에서 그 규제하는 원칙이 3가지가 있거든요. 예. 하나는 핵 물질에 대해서 예. IAEA 검증을 받아야 받는 되죠. 거죠. 예, 받아야 되죠. 그다음 두 번째는 핵 물질이 임의로 확대되지 않도록 수출을 통제하는 그렇죠. 거죠. 수출 통 통제하고. 이전되는 그다음에 것을 막고 이 원자력에 대해서 평화적으로 이용하겠다 예, 평화적 하는 그런 거를 협정으로 예. 원자력 원료를 제공해주는 핵공급 국가하고 예. 협정으로 체결하라는 겁니다. 이 3가지가 NPT 체제의 중요한 골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3가지를 전부 준수하겠다는 거죠. 예. 그것을 준수한 가운데 예. 그야말로 한미 협의하에 예. 우리가 임의로 막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한미 협의하에 우리 어느 정도 이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서 예. 우리가 일본 정도 수준까지 예. 그런 잠재력을 확보를 하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이라든지 예. 뭐 그런 것들을 확보해 나가자. 예. 더 나아가면은 뭐 핵주기 완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 핵주기 완성의 그런 어떤 능력을 예. 키워 나가자 하는 게 저희 두 번째 큰 방향입니다. 그 혹시 이제 미국이나 네. 이쪽에서 야 한국이 지금 핵무장 하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나 또 그 불필요한 또 뭐 이렇게 논란이 생겨서 지금 잘 가고 있는 한미 군사 동맹이 혹시 그 균열이나 또 이게 생기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그러니까 것이 그런 사실입니다. 오해라든지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예. 미국과 잘 조율해야 된다 그렇죠. 이 말씀이시죠? 첫 번째는 NPT 체제를 준수한다는 거죠. 준수하고 예. 우리가 뭐 미국 몰래 다른 국가 몰래 뭘 이렇게 하는 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아니고 오픈해서 그렇죠. 협정을 공개적으로. 통해서 잘 조율해가면서 그렇죠. 한미 협의하에 진행하겠다. 투명하게. 투명하게. 네. 예.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9일날 김문수 후보께서 발표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핵 위협이 더 가중된다면 지금도 많이 가중돼 있지만 그렇죠. 지금 북핵 위협은 뭐 그건 그 고도화 현실화 이미 됐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그렇죠. 북한의 핵 위협은 이제 현실화돼 있고 고도화돼 있고 이게 실존적인 위협입니다. 이게 그렇죠. 예, 예. 가중된다는 표현은 지금보다 핵실험을 예를 들어서 뭐 대폭 뭐 지금 증가 6차례 했는데 뭐 7차 핵실험을 한다든지, 한다든지. 예, 예. 또 플루토늄 뭐 고농축 우라늄을 그렇죠. 많이 또 한다. 핵미사일 발사 목적으로 실험을 훨씬 더 강화한다든지 또 지금 아직까지 조금 불투명한 상태에 있는 ICBM의 재진입 기술 이것을 확보를 했다고 판단이 된다든지 또는 뭐 북한이 핵으로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더 강하게 위협을 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위협이 가중된다면 우리는 추가적으로 선수핵 재배치라든지 예. 나토식 핵 공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우리 독단이 아니고 미국하고 협의하에 그걸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요 세 가지가 저희 어떤 그 큰 방향이 큰 방향, 큰 줄기, 굵은 네, 줄기시단 말이에요. 네. 핵잠수함 뭐 개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잠수함도 그러니까 그게 추가적인 옵션이 되는 거죠. 예. 전술핵 재배치 또는 핵 공유. 예. 이거는 사실상 그 비슷한 맥락입니다. 조금 방법이 틀리긴 하지만 배치라는 거는 사실 우리 땅에 배치는 되지만 예. 미군 통제 부대 안에 배치하면 관리하면서 미군이 단독으로 관리하고 그렇죠. 단독으로 결정하는 미국이 그런 관리하는 방식이고 거죠. 그렇죠. 공유라는 건 이제 우리하고 같이 공동 관리하고 공동 결정하는 그런 방식인데 나토식으로. 나토식으로. 예, 예. 근데 그게 사실 뭐 말이 공동이지 미국이 사실은 다 결정하는 미군들이 다 거죠. 통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뭐 표현의 차이지 거의 뭐 그렇죠. 비슷합니다. 미국이 다 관리하는. 그래서 그걸 두 개를 하나로 보고 예. 또 핵추진 잠수함도 우리가 저 후보님께서 언급을 한 이유가 예. 지금 아시다시피 북한이 김정은이가 2021년도에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핵추진 잠수함 설계를 끝냈다. 예. 개발하겠다라고 예. 공언을 했어요. 공언했죠. 발표를 했어요. 예, 했죠. 예, 예. 그렇죠. 그런 어떤 위협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는 그럼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이 없냐. 그래서 그건 그야말로 동종의 그런 어떤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예. 다만 이것은 우리가 단독으로 개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한미 공동으로 개발해서 상응하는 능력을 갖추자. 그런 의지를 밝힌 거죠. 다시 말하면 후보님 말씀하시기를 높아지는 북핵에 대한 억제력이 없는 예. 그런 평화는 가짜 평화다. 실질적으로 그런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진짜 평화다. 우리는 진짜 평화를 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NPT를 위배하고 뭐 한미하고 미국하고 어긋나는 그런 독자적인 개발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 국제적인 체제 틀 내에서 함으로써 국제 신뢰를 갖춘 그런 진짜 평화를 하겠다. 이제 그런 의사 표현을 하셨죠. 또 국민적 관심이 큰 게 뭐냐면 이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해서 국민들이 이제 군의 정치적 중립성 내지는 지금까지 군의 정통성이 많이 훼손되고 굉장히 우려되는 수준이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뭐 문민 통제를 해야 되지 않냐, 아니면 이제 군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를 앞으로 새 정부에서는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대해서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 건가요? 지금 이제 그 배경 때문에 많은 그런 문제들이 거론이 되고 있죠.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도 현재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가지고 얘기하기는 사실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국방부의 정책 결정을 하는 고위직의 어떤 문민화를 지금보다 더 확대하겠다. 첫 번째로 이제 그런 보관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두 번째로 장관은 민간인이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의견들이 있어요. 문민화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거는 이거는 옳고 저거는 틀리다는 건 아닙니다. 두 가지 선택지를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냉정하게 봐야 될 문제가 지금 우리 국가 환경이 그야말로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에 이어서 대만하고 한반도가 세계 위험도가 가장 높은 민감한 국제 환경을 가지고 있고, 또 과거 경험으로 보더라도 장관이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 것들은 군사적인 지식만 가지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경험적인 요소, 어떤 감각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야말로 내가 뭐 정치학 박사라고 해가지고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게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또 무조건 문민화해야 된다라고 이제 두부 자르듯이 해버리면 어떻게 보면 군 경험을 한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두부 자르듯이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독립성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그것도 김문수 후보님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제 정책을 보완적으로 해 나가시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지금 최근 그 우리 초급 간부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뭐 부사관들 그다음에 새내기 장교들 이게 국방 인력 처우 개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피부로 와닿는 그다음에 지금 초급 간부들 지원율이 지금 엄청나게 떨어지고 그다음에 초급 간부를 하다가 중간에 나가는 군인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시나요? 크게 이제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실 군 처우 개선이 많이 좋아졌죠. 병사들도 내무실 개념에서 맞습니다. 생활관 개념으로 BOQ 개념으로 많이 발전이 되어 왔고 군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수준하고 비교를 하면 아직도 많이 열악한 건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특히 전방에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더 열악하죠. 아직도 지금 군 초급 간부들 BOQ를 2명, 3명이 쓰고 있거든요. 1인 1실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전방부대에 가면 그 군 아파트 수준이 그렇습니다. 많이 비교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어떤 주거 문제, 독신 숙소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더 투자를 지인도 했지만 좀 더 투자를 계속해 가자. 그래서 간부들 BOQ 간부들 같은 경우에 1인 1실이 되도록 2명, 3명 쓴다는 게 많이 불편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1인 1실이 되도록 그 원칙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해주자. 그런 거 하나가 있고 또 군 자녀들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이사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저도 이사를 26번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안정된 자녀 교육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즉 그런 어떤 군 자녀들의 학자금 지원이라든지 또 이렇게 학사 지원 그렇죠. 고등학교도 좀 군인들 자녀들한테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학사 어느 정도까지 몇 군데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사도 좀 늘려서 좀 저렴하게 군 기숙사 생활할 수 있도록 대학의 기숙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군 자녀들을 위한 이제 기숙사 개념의 학사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너무 지금 부족하죠. 거기 들어가려면 경쟁률이 뭐 몇십 대 1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해 가자. 이런 게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인력 처우 개선에 또 한 가지 이제 많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문제가 된다기보다도 거론되고 있는 게 이제 예비군 문제가 또 있어요. 예비군 훈련 상태가 너무 환경 열악하고 뭐 장비도 제한되고 또 뭐 수당도 약하고 받으나 마나 한 수당 맞습니다. 정도밖에 안 돼요. 훈련 기간도 지금 8년이거든요. 8년은 개념이 뭐냐면 동원 훈련 4년. 기본 및 작게 훈련을 해가지고 이제 2년이 있고, 그다음 이제 그거 마치면 대기 개념으로 2년이 있고 그런 개념. 그렇죠. 그거를 그야말로 생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없도록. 좀 단축하는 문제. 지금 제가 몇 년이라고 딱 꼬집어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거는 정책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어느 정도 단축해는 해주는 문제 이런 문제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훈련장도 좀 통합하고 훈련 장비도 예를 들어서 말지 장비 아시죠? 과학과 첨단화. 그런 현대화 또 VR 하고. 영상 장비 이런 걸 가지고 정말 좀 재미있게 영상 교육도 하고 그렇죠. 동기유발이 되도록 내가 실제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장비를 쓰면은. 근데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현실감 있는 훈련이 되도록 여건을 보장해 주는 것도 처우 개선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저희가 군 간부 처우 개선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국방 인력 처우 개선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전반적인 병사, 간부, 여성, 예비군까지 폭넓게. 그래서 이제 범위를 그렇게 넓게 쓰는 거죠. 그다음에 요즘 특히 얘들 그 K방산 너무 잘 나가지 않습니까? K방산 이게 국가 경쟁력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후보님이 어떤 구체적인 보관을 갖고 계신가요? 네네,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K방산 정말 최근에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의 그런 어떤 방산 기술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는 K2라든지 뭐 K9 자주포라든지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 특히 미사일 기술 같은 경우는 예. 그 발전 속도가 세계에서 제일 빠르다고 볼 수 있어요. 대한민국이요? 네. 참 자랑스러운 일이죠. 예. 그 덕분에 우리가 세계 군사력의 5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쾌거도 달성하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발전 속도가 빨리 올라갈 때 더 탄력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법적 지원, 제도적 지원, 또 금융 정책적 지원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해줘서 또 혹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 장애가 되면 그걸 좀 낮춰주고 이 수출 기술 개발 플러스 수출할 수 있는 역량을 높여가자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또 한 가지는 대기업들은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그 밑에 사실 그 중소기업들 부품들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이 이 금융 지원이나 세제 혜택 같은 걸 받기가 조금 제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대기업들도 자기들한테 부품을 제공해주는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대기업들도 좀 더 중소기업 업체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돼요. 상생 생태계가 상생 생태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방산 그렇죠. 상생 생태계. 지금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더 비율을 높여서 더 해주자.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 단어로 표현하면 상생 생태계를 좀 더 구축하자. 방산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자. 그런 것들 높여가자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문제고 세 번째 이제 그렇게 하려면 지금도 이제 뭐 방사청 중심 뭐 잘 하고 있죠. 그런데 대통령실에 방산비서관을 신설해서 그 큰 전략부터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 이게 이제 저희 큰 세 번째 그 방향이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지금 이제 방산 수출 수준이 한 세계 10권 정도가 되는데 이 속도로 한다면 그야말로 세계 4대 수준의 방산국으로 목표로 잡아도 가능하겠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야 막연하게 잘해보자는 게 아니고 목표치를 딱 가지고 세계 4대 방산국이 되겠다. 그런 목표치를 가지고 가자는 거죠. 그래서 그 네 가지 정도의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대각적인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김문수 후보님의 국방 안보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공약들을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특히 이것 말고 또 뭐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나 아니면 또 국방 안보 분야에서 이제 국민들에게 김문수 후보의 국방 안보 정책 공약은 뭐고 그다음에 좀 더 강조하고 싶거나 좀 말씀해주고 싶은. 까지도 그래왔지만 국방 안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국방 외교죠. 그 국방 외교의 중심축이 한미 동맹이었죠. 근데 한미 동맹도 그냥 잘 되고 있어라고 만족할 게 아니라 더 발전시켜 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 발전시켜 간다는 것이 우선 지금 이제 군사적 측면에서는 많이 이게 강화돼 왔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국방 첨단 기술 분야, 뭐 AI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양자라든지 이런 뭐 스텔스 기능이라든지 이런 걸 한 10대 기능 정도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스스로 다 발전해 나가는 것도 있지만 그런 기술 협력이 필요합니다. 기술적인 부분도 미국하고 또는 미국 이외 우방국들하고 안보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자. 그래서 그냥 군사동맹 이 차원을 넘어서 군사협조, 기술협조, 군사협력, 기술협력 이 두 가지 개념을 포함해서 포괄적인 동맹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자. 물론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좀 더 강화된 그런 포괄적 협력 방향으로 가자 하는 게 저희가 지금 가고자 하는 중요한 방향이죠. 또 지금 억제력을 발휘하고 있는 연합훈련도 지금 잘 되고 있죠. 이 연합훈련도 핵 위협이 좀 더 가중되고 있으니까 그 위협을 억제를 강화하는 그런 방법으로 연합훈련을 내실 있게 나가자. 예를 들어서 아시다시피 워싱턴 선언에 의해서 그 핵 억제를 위해서 전략자산 전개도 정례화하고 핵하고 재래시 미국의 핵하고 우리의 재래식 무기하고 통합하는 그런 훈련, 뭐 CNI 훈련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이제 워싱턴 선언에 이제 강조가 됐죠. 그런 것들을 현재 하고 있는 거를 빈도 또는 이
정도를 좀 더 강화하자. 그걸 연합훈련에 좀 더 강도 있게 반영을 해서 그야말로 어떤 도발이라도 우리가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훈련 억제력을 좀 더 강화하자. 그런 게 또 하나의 우리가 계속 해 나가는. 물론 그 없는 걸 하자는 게 아니고 현재 하고 있는 거를 좀 더 강화해 갈 필요가 있다. 라는 게 이제 한미 동맹의 발전의 두 번째 방향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세 번째 이제 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그럼 한미 동맹이 다냐? 좀 더 다자 안보 협력 체제로 발전시켜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한미 동맹 기본으로 하고 그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미 동맹, 한미 협력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동북아에 같은 위협을 받고 있는 한미일, 일본까지 포함해서 안보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민족적인 감정 때문에 무조건 일본을 터부시할 게 아니고 안보 차원에 봐서는 보십시오. 우리 머리 위에 지금 북한, 중국, 러시아 3개국이 다 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위협은 우리만 받는 게 아니고 일본도 받는 거거든요.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 발사하면 일본도 똑같은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사일 발사 시험 관련해서도 우리는 거리상 이제 미사일 시험 동쪽으로 태평양으로 발사했을 때 우리는 떨어지는 게 안 보이고 일본은 발사하는 게 안 보이고 그런 이제 감시의 제한상이 있다 보니까 떨어지는 건 보이는데 발사한 것은 안 보이죠. 일본이. 그래서 이제 지소미아라는 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미 간의 정보 협력, 대비 체계 협력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군사적으로 보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협력이. 그래서 무조건 감정적으로 대할 문제가 군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보적인 관점에서 보면 역시나 일본을 우리하고 두부 자르듯이 자를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겁니다. 또 더구나 그 일본의 뭐 사이버 기술력이라든지 뭐 이런 기술은 우리하고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뭐 한일 간만 하는 게 아니고 한미일 같은 틀 안에서 동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고 보고 안보 협력을 확대해가는 그런 방향이 필요하다는. 자, 오늘 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이고도 디테일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총론도 말씀하셨고 강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문수 후보님의 전반적인 국방, 이제 안보, 그다음에 또 국방 외교까지 다 아우르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우리 김문수 후보님의 국방 안보 이제 마무리 발언 한번 좀 이제 지지도 호소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부분에서 하겠다는 강조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후보님 입장에서 강조하신 내용을 제 얘기가 아니고 후보님 강조하신 내용을 이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북한의 어떠한 위협이라도 그거를 굴종적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자체의 힘으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에 의한 평화를 그러니까 굴종적인 평화가 아니고 진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평화를 진짜 평화를 만들어 가겠다. 그것을 국민들께서 믿어주시고 그런 같이 마음을 같이 해주시는 그런 게 필요하다 하는 걸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과거 경험으로 보더라도 평화 공전 시대도 많이 물론 있었죠. 그러면 공포의 균형 시대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과거 경험을 보더라도 내가 내 힘으로 지키겠다 하는 의지가 부족하면 그거는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추구하되 달성하는 그 방법은 우리의 억제력을 높임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억제력을 높임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정말 생업에 안심하고 종사할 수 있고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 하는 게 후보의 의지고 그 방향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그 후보님 말씀을 대신해서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짜 정말로 귀한 시간 바쁘신데 선거 운동하시러 바쁘고 정책 만들고 바쁘신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국방안보 분과위원장 모시고 김문수 후보님의 국방안보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